438페이지에 하시면 이제 가치 발생 요인이라고 있어요. 자, 이 가치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 구비돼야 될 조건이 있는데 이렇게 네 가지 얘기해요. 네 가지 얘기하는데 위에 거 요거 세 가지는 요거는 경제학자들이 제시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뭐를 지칭하냐면 일반 재화나 부동산이나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서 가격이 결정이 된다. 뭐 이거는 이제 일반 재화나 부동산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경제학자들이 제시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수요와 공급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거 학자들이 틀려요. 위에 거 두 개와 밑에 거 하나가 학자가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재화가 일단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효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효용. 그러니까 부동산 같으면 주거용 같으면 뭐 쾌적성이라든가 편리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수익성 부동산 같으면 임대소득 뭐 이런 게 있었을 때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의사를 갖게 될 거란 얘기죠. 그런데 이 효용만 있다고 가치가 발생하진 않고요. 뭐가 뒷받침이 돼야 돼요.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요에 비해서 뭐가 부족한 상태라는 거예요. 공급이 부족한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아담 스미스라는 학자는 재화의 가치가 사용 가치하고 무슨 가치가 있다 그랬냐면 교환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물하고 다이아몬드가 있을 때 둘 중에 어느 게 더 사용 가치가 크겠어요? 당연히 물이 클 거 아니에요. 물이 없으면 우리는 생존이 안 되니까. 다이아몬드는 상대적으로 물에 비해서는 사용 가치가 적다고요. 그죠? 다이아몬드는 실상 그 예전에 아프리카에서 길에 굴러다니는 돌이었어요. 돌. 그죠? 그게 유럽으로 진상이 되면서 거기 유럽의 귀부인들이 거기에 또 그 빛에 또 그냥 또 넘어가가지고 그때부터 난리 나기 시작한 거죠. 얘는 사용 가치가 별거 없어요. 그죠? 근데 시장에서의 교환 가치를 보면 얘보다는 얘가 비싸죠. 왜 얘가 비싸겠어요? 양이 부족하니까. 희소하니까. 그러니까는 재화의 가치라는 거는 효용만 있다고 가치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 희소성이라는 게 뒷받침을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 일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학자들이. 그런데 또 다른 경제학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효용과 상대적 희소성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그거를 구매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가치는 발생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유효수요라는 것은 재화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에다가 이 욕구는 뭐에 의해서 뒷받침이 돼야 돼요? 구매력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는 수요를 우리가 유효수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유효수요는 이 구매력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맞추라고. 어렵게 주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세 가지가 뭐 얘기하냐면 수요와 공급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요건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전성이라는 것도 있죠. 이거는 부동산 학자가 제시한 거예요. 알프레드 링이라고 하는 부동산 학자가 제시한 거는 일반 재화는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된 뭐만 지불하면 가격만 지불하면 소유권이 나태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은 그게 틀리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토지가 있어요. 얘는 효용도 있고 희소성도 있고 수요도 있는데 뭐가 안 나면 허가가 안 나면 권리의 이전이 안 돼요. 그럼 가치가 발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뭐까지? 권리의 이전이라는 것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몇 가지를 네 가지를 얘기를 해요. 네 가지를. 원래 90년대까지는 요거 세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로 얘가 추가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또 어떻게 나왔냐면 위에 거 요거 세 가지 있죠. 세 가지가 수요와 공급을 구성한다고 했죠. 이 중에 몇 가지만 충족이 되면 가치가 발생해요. 네? 다 되겠죠. 다.
이게 수요와 공급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해도 가치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렇게 틀리게도 줬어요. 그러니까 맞추라고 준 걸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가치 발생 요인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위에 있는 요 세 가지가 이걸 가리킨다고요. 뭐를? 수요와 공급을.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부동산에 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가치가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럴 때 앞으로 돌아오시면 436페이지에 하단에 가게 되면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찾으셨나요? 가치 형성 요인 436페이지 하단 436페이지 하단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있죠. 네. 얘는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어디에? 가치 발생 요인에.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는 결국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요인을 보시면은 일반적 요인이라는 게 있고요. 지역 요인이라는 게 있고 무슨 요인이 있다? 개별 요인이 있을 때 일반적 요인이라고 해서요. 얘가 사회, 경제 또는 행정적 요인으로 얘기하는데 요 일반적 요인은 전국의 모든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특정한 지역의 수요와 공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애들을 얘기를 해요. 즉 부동산 시장의 경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인구의 상태라든가 소득에 관련된 거라든가 아니면 정부의 어떤 정책 법률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얘들은 계속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거 아니에요. 변하면 뭐가 변해요? 수요 공급이 변하면 이 가격은 계속 변할 거 아니에요. 부동산 가격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정해놓고 가치를 추계해야 돼요. 뭐를? 기준 시점이라는 거를. 그래야지만 이제 그 시점에서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돼요.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외울 필요 없고 여기 지역 요인에 가면 지역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업지역, 임업지역 이렇게 있는데 이 지역 요인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고 시험에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아주 오래전에 이 상업지역에 지역 요인이 아닌 게 뭐냐 답 고르라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답을 출제자들이 이렇게 줬어요. 상점가의 배치 상태라고. 이게 그때 기본서들상에서는 이게 주거지역의 요인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답이 이렇게 발표가 된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납득을 못하니까 이의신청을 넣었어요. 왜 상점가의 배치가 상업지역에 안 들어가냐. 이의신청 넣었는데 정답 심사위원회에서 안 받아줬어요. 이론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행정심판 청구를 들어갔어요.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양반들이 일본 유학생들을 통해서 일본의 감정평가 기준집을 입수해서 그걸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했더니 얘가 공통요인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그거는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면적이 좁아가지고 상업지역을 둘러싸고 주거가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공통되는 요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못 내는 거예요. 여기를. 공업지역은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구분하라고 하기는 어렵고 이걸 갖고 줘야 되는데 공통되는 요인이 있으니까는 뭘 주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얘들은 소식이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안 외워도 돼요. 여기서 제가 이거 적어드린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같으면요. 기상상태라든가 교통 또는 도로에 대한 조건이라든가 아니면은 상하수도 시설이라든가 이것들이 이제 주거지역의 지역 요인이 돼요. 주거지역에 무슨 요인이 된다? 지역 요인.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뒤에서 인근지역이라는 걸 배워요. 인근지역이라는 건 아까 제가 대상부동산이라고 그랬죠. 감정평가의 대상부동산이 소재하고요. 그리고 얘는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에요. 이걸 공유한다는 얘기는 이 조건이 같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 근처에 사는 사람들 여기 시청역 이용할 거 아니에요. 여기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나 뭐 공원 있으면 같이 공유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공통된 요인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 지역 안에서 사례를 만약에 수집하면 이 지역 요인은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비교할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례를 수집할 때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면 지역 요인 비교 작업은 생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우리 교재에는 인근 지역의 표현이 그 감정평가 규칙에 있는 표현대로는 안 돼 있어요. 감정평가 규칙에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대상 부동산의 소재하고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뭐를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474페이지) 가보세요. 474페이지 가시면 거기 중간에 보면 동그라미 3번에 지역 요인의 비교 및 개별 요인 비교라고 돼 있죠. 예, 거기 보시면 지역 요인 비교는 사례가 동일 수도권 내 유사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 간의 가격 수준의 격차가 있을 때 지역 요인을 비교 분석해서 그 격차를 조정하는 작업인데, 거기 B에 보면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선택한 경우에는 지역 요인의 비교는 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밑을 쭉 쳐놓으면 되겠죠. 그것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면 유사 지역에서 사례를 선택할 때는 지역 요인의 비교 과정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럼 틀릴 거 아니에요. 어디서 수집했을 때만? 인근 지역에서 수집했을 때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공유하고 있다고요. 이거를. 어? 그래서 그 474페이지에 그 표현에 대해서는 체킹하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다시 이제 이런 이제 돌아오셔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 발생 요인에서 얘들 가끔씩 나오니까 구별 정도 해두시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이제 심화 들어가면 조금 더 해드리는데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충분해요. 그 다음에 이제 438페이지 하단에 가면 부동산 가격제 원칙이라고 돼 있죠. 438페이지. 그렇죠? 예. 거기는 별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여러분들 이제 모의고사 보면 이 가격을 가치 재원칙 이렇게도 출제할 거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요즘 막 이렇게 섞어서 쓴다고 이제. 그리고 얘를 부동산 평가 원리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격 원칙이라고도 출제할 수도 있고요. 가치 원칙 또는 평가 원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번역의 차이예요. 번역의 학자들의 번역의 차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가격 원칙에 대한 논리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 대상 부동산이 있어요. 자, 이 대상 부동산의 가치 추계를 의뢰받은 평가사가 물건의 상태를 조사를 해서 얘의 가치를 5억이면은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놨어요. 그러면 얘가 5억으로 결정이 될 때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5억으로 결정됐는지 그거를 이 원칙을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가치의 추계는 무슨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돼요. 모든 부동산의 가치는 최이호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돼요. 근데 이 최이호 이용이라는 거는 개별 부동산을 지칭을 하는 거예요. 개별 부동산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정하는 거예요. 근데 개별 부동산의 최이호 이용 상태는 지역의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충남 연기군에 있던 농지가 걔가 세종시로 바뀌면 농지일 때는 최이호 이용이 농사 짓는 거지만 걔가 예를 들어서 세종시 행정도시로 바뀌게 되면 농지가 택지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이호 이용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평가사는 얘에 대한 이 가치를 5억이라는 의견을 내기에 앞서서 먼저 뭐를 따져봤냐면 이 지역의 변화와 이 변화에 따른 개별 부동산의 최이호 이용 상태를 예측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그리고 얘가 최이호 이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내부 측면에서 밸런스가 잡혀 있는지 또는 주변 환경과는 적합한 상태인지도 다 고려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이거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라고 돼 있죠. 예, 거기 보면 최유효 이용이라는 것은 부동산의 가격은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해서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인 거예요. 그죠? 이게 그러면 우리가 왜 최유효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가 있겠죠. 예? 뭐 때문에 우리는 최유효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돼요? 뭐 때문에? 예? 앞에서 배웠잖아요. 저기 부증성, 그 다음에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그래서 최유효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거기 보면 특수상황에 최유효 이용 분석이라고 돼 있죠. 거기 단일 이용,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중도적 이용 이렇게 되는데 이게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 8가지 정도 있어요. 그 중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초과 토지하고 잉여 토지 해가지고. 그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 테니까. 2가지만 갖고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얘를 갖다 우리가 할 때 먼저 무슨 원칙이 있냐면 전제 또는 토대가 되는 원칙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교재상에 보면은 441페이지 있죠. 거기 하단에 가면은 양가로 5번에 최유효 이용 원칙의 토대가 되는 원칙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얘가 전제가 되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원칙에 보면 얘가 있죠. 첫 번째가 무슨 원칙이 있어요? 변동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제목을 노란색으로 해주면 또 기억해야 돼요. 자주 쓰이는 거니까. 여기가 원칙이 전체가 13가지예요. 13가지니까 출제자들이 선택하기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자주 인용한 애들은 알아둬야 돼요. 이번에는 요 기본적인 것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자, 변동의 원칙이라는 것은요.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가치 형성 요인의 이 변화에 영향을 받아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게 변동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얘의 특징이 뭐냐면 기준 시점 및 시점 수정의 근거가 된다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무슨 시점? 기준 시점. 아까 여러분들이 저기서 해봤잖아요. 가치 형성 요인은 계속 변하죠. 그럼 수요 공급이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물건이라도 뭐를 정해놓고 기준 시점을 정해놓고 평가하는 얘기예요. 이 기준 시점이라는 게 평가사의 책임 소재를 따질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 기준 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한 7층 정도 되는 원룸이 있어요. 이 소유자가 갑인데 갑이 이 은행에다가 자기 소유의 원룸 주택을 담보로 해서 융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은행에서는 A라는 평가사에게 담보가치 추계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평가사가 12억이라고 평가를 해줘가지고 여기가 6억을 융자를 해줬어요. 6억을 해줬는데 이 사람이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융자를 해주면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했겠죠. 권리에 기초해서 얘들이 뭐로 넘어갔겠어요? 경매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얘를 경매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감정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B라는 평가사에게 가치 추계를 의뢰했어요. 이 사람이 이 물건에 대한 가치를 추계한 다음에 5억이라고 감정가를 내놨어요. 그러면 이 은행에서는 6억을 융자해 줬는데 채권 회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시작이 5억이면 몇 번 유찰되면 채권 회수가 안 되면 여기 있는 은행에서는 이 평가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수 있어요. 네가 과대하게 평가를 해줘서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융자를 해줬기 때문에 채권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은 네가 배상해야겠다라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이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이거야. 기준 시점. 이 물건에 대해서 내가 평가가 들어간 거는 2014년 3월 20일 날 평가가 들어간 거야. 근데 지금 이게 경매로 넘어간 시점은 2018년 지금 3월 2일 날 지금 넘어간 거야. 그럼 그 사이에 뭐가 발생했냐면 원래 이 원룸 주택이 있던 지역에 대학이 있었던 거야. 근데 그 대학이 이 사이에 폐교가 된 거야. 지금도 가면 우리나라 이 지방에 가게 되면
이쪽 있죠. 이쪽에다 대학이 몇 개가 폐교가 된다 있어요. 폐교가 돼가지고 지역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학생들이 있을 때는 이 정도의 거리면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통학하기 어렵다고요. 그 부모들이 뭘 얻어줬겠어요. 원룸을. 그러니까 공실이 없었어요. 막 차가지고. 그러니까 이때는 가치가 이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학교가 폐교가 됐으니까 학생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만 남아있겠어요. 공실만.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이 정도밖에는 가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뭐가 달라지니까 환경이 달라지니까 가치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를 정해놓고 평가라는 거야. 기준 시점을.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어떻다는 거야. 변하니까. 에? 제목이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토대가 되는 두 번째 원칙이 예측의 원칙이에요. 자, 예측의 원칙이라는 거는 부동산의 가치는 과거나 현재 이용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장래의 이용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만 보고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에 대한 특징이 뭐냐면 얘는 부동산 가치 개념의 근거가 돼요. 우리가 부동산 가치라는 거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라고 그랬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현재 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환원법의 근거가 돼요. 요 수익환원법에서 우리가 가격을 구할 때는 요 수익을 기초로 구하는데 요 수익이 미래 수익이라는 거예요. 무슨 수익? 미래 수익. 그러니까 아까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충남 연기군에 있는 농지가 있다고 해서 그걸 농지 상태에 농사지어서 발생하는 수익을 근거로 농지 가치를 평가하면 안 되고 얘가 택지 후보지로 지정이 돼서 앞으로 주거나 상업적인 용도로 이용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을 근거로 가치를 추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무슨 원칙? 예측의 원칙이라는 거. 그러면 평가사가 이 물건의 가치를 5억으로 판정을 했을 때는 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와 미래 이용 상태도 다 감안했다 안 했다? 다 감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억으로 결정해 줬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439페이지 있죠. 거기 중간에 가면 최이용의 원칙과 원칙의 내부 관련 원칙이라고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부 측면의 원칙이에요. 이것도 구별해야 돼요. 출제할 때 이것도 해요. 내부 외부 이거 괜히 적어주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원칙이 뭐냐면 얘예요.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그러면 균형의 원칙이라는 거는요.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내부 구성 요소 간의 이 결합이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즉 밸런스가 유지가 되고 있을 때 적정한 가치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얘의 특징이 뭐냐면 이 밸런스가 안 맞으면은 감가를 적용하는데 이 감가의 근거가 돼요. 이걸 우리가 내부적 감가라고도 얘기를 해요. 기능적 감가를 우리가 내부적 감가라고 그래요. 여기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균형의 원칙에서는 밸런스 상태를 찾을 때요. 제일 먼저 여기 역세권에 위치한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역세권에 위치한 토지는 이게 가격이 싸요, 비싸요? 비싸면 얘가 여기에 들어서 있는 용도도 이 가치에 맞는 용도랑 결합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균형 상태를 판단하는 1차적인 판단이 이거예요. 가치에 맞는 용도의 건물과 결합이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는 게 뭐냐면 여기 이 부지가 대지가 200평인데 건평이 180평이에요. 그러면 부지 면적에 비해서 너무 과대 계량된 거예요. 건물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요즘 같으면 무슨 공간이 없는 거예요. 주차 공간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이 다 주차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뭐가 안 맞는 거예요? 밸런스가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옛날에는 30평 아파트 지을 때 방 3개 화장실이 하나였어요. 그죠? 근데 지금 짓는 거는 뭐 20평일 때도 그렇지만 방 3개 화장실이 몇 개예요?
그러면 이게 현재 밸런스가 맞는 상태인데 오래된 아파트들은 이게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만큼의 결함이 생긴 거잖아요. 만약에 화장실 수가 늘어서 가치가 높아진다고 화장실을 3개 만들고 방을 2개로 줄이면 어떻게 돼요? 이건 너무 또 과대 계량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배치가 안 맞는 것도 다 감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물건 자체에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내부적이라는 거예요. 물건에서. 그래서 이게 작년에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걸 냈을 때 친절하게 출제자가 기억을 균형의 원칙에 관한 내용을 준 거예요. 안에 냉난방 설비가 오래돼서 다른 데보다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준 거예요. 밸런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니은을 적합의 원칙을 줬어요. 그래 놓고 올바른 거 골라라 그랬을 때 1번 지문에 기억의 균형의 원칙을 줬어요. 이렇게 기억의 균형의 원칙이라고 낸 건 1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거 이해한 사람은 찍으라고 준 거예요. 맞추라고. 모르는 사람은 계속 찾을 거고. 그러니까 박스 문제가 나오면 이거 하나 풀고 이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간평에서 한 7개 나왔다 그러면 계산 문제를 버리더라도 4개는 맞출 수 있게끔 줬어요. 그거를 간단하게.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외부 측면에 대표적인 원칙이 있어요. 이제 한 페이지 넘겨가 보시면 440페이지의 하단에 가면 무슨 측면의 원칙이 있어요? 외부 측면. 외부 측면의 원칙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다 제목이 설명하는 거예요. 제목. 그래서 여기 얘는 뭐냐면 부동산의 가치라는 거는요. 인근 지역의 환경에 적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적정한 가치를 갖게 되는 거고요. 인근 지역의 환경에 적합했을 때 시장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특징이 뭐냐면요. 얘는 경제적 감가의 근거가 돼요. 이 경제적 감가를 우리가 외부적 감가라고 그래요. 그걸 적합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적합의 원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주거지역이에요. 이 주거지역에 여기 신축주택이 하나 들어섰어요. 그러면 이게 주거지역인데 주택이 들어섰으니까 용도에 맞는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얘가 규모가 봤더니 대지가 100평이고요. 건평이 한 50평 되고 2층으로 된 주택이에요. 그럼 얘가 신축이면은 이 안에 있는 기능이라든가 뭐 설비라든가 이런 거는 가장 최신식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요 주변에 있는 주택들을 보면 얘는 대지가 한 700에서 한 800평 되고요. 건평이 한 250에서 한 300평 되는 거예요. 얘 주변의 주택들이. 서울에 가면 왜 성북동이라는 이 고급 주택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규모가 대충 이래요. 그죠? 그러면 얘하고 주변 주택을 비교해 봤을 때 얘가 일반 주거지역에 하면 꽤 괜찮은 집일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어디하고 안 맞는 거예요. 요 주변 주택하고 규모가 안 맞잖아요. 그럼 여기가 평당 한 4천 정도 한다고 그랬을 때 얘가 4천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는 A그룹 회장이 살고 있고 B그룹 회장이 살고 있어요. 그때 C그룹 회장 부인이 이 동네 집 보러 오면 얘는 본다 안 본다? 얘 안 볼 거 아니에요. 얘 여기 왜 있을까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어디에 안 맞아서 주변에 안 맞아서. 그래서 이 경제적 감가를 외부적 감가라는 거예요. 여기 안 맞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하고 비교해서 정리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가 설명하는 거예요? 제목이 설명하는 거예요. 제목이. 감정평가로는 다 번역물이기 때문에 제목에서 기본적인 성격을 다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평가사는 이 물건의 가치를 결정할 때는 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도 다 감안했다는 얘기고 내부 상태의 밸런스 여부도 확인했다는 얘기고 주변 환경과의 적합성 여부도 다 따져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의견을 낸 게 5억이라는 거예요.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결정이 됐는지. 자, 그래서 그 뒤로 넘어가서 443페이지 있죠. 예, 443페이지에 가면 거기 하단에 예제 하나 있죠.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가격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잖아요. 그죠? 근데 3번에 가면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인 의미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적합의 원칙은 내부적이 아니라 외부적이잖아요. 3번 지문에 보면 얘는 무슨 측면에서 외부 환경과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외부적 측면의 원칙이고 얘는 자체 내부적인 원칙이라고요. 그걸 적합의 원칙이라는 걸 내부적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틀렸을 거 아니에요. 이걸 두 번을 썼어요. 두 번을. 내부 외부를 바꿔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를 잘 용어만 이해해도 답을 맞출 때 별 지장은 없어요. 이쪽이. 자, 참고로 일단 여기까지 해봤잖아요. 여기까지는 어려운가요? 이건 해볼 만한가요? 네,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해볼 때까지 해보면 반 이상은 맞아요. 여기가. 이 실상 3방식도 한 3번 들으면 들을 거 없어요. 간평은. 그 정도 들으면 웬만하면 맞춰요. 근데 제가 강의를 쭉 해보니까 이 3방식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게 수익 방식이에요. 근데 수익 방식을 왜 싫어하냐면 수익 방식에서 가치를 추계하는 게 수익성 부동산의 가치를 추계해요. 여러분들이 투자론 배우죠. 네, 투자론 좋아해요, 싫어해요? 투자론 싫어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투자를 어디다 투자해요? 수익성 부동산에다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수익성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그게 수익 방식이라고요. 그러니까 투자 기법이고 평가 기법이야. 그러니까 투자론이 싫으니까 투자 용어가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수익 방식 하면 선생이 투자론에 쓰던 용어를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거 앞에서도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뒤에서 얘기하니까 더 어려운 것 같죠. 그러니까 뒤로 돌아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몇 개 나오나요? 물어보는 거죠. 뭐 하나 나옵니다. 그럼 바로 돌아가서 X 하나 긋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나오면 한 문제인데 2.5점이니까 뭐 그것까지 무리하게 하시라고 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뭐 기본적인 것만 정리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가면 지역 분석하고 무슨 분석이 있어요? 개별 분석이라고 있죠. 이번에는 기초니까 이것까지만 해드리는 거예요. 다 안 하고. 자, 444페이지에 가면 지역 분석하고 무슨 분석이 있어요? 개별 분석이라고 있죠. 거기도 별표 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양이 많지는 않은데요. 이게 감정평가 절차상에서의 시장 분석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상에 인용이 자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뭐 매년 나왔는데 요즘은 가격 원칙하고 서로 이렇게 크로스로 돌아가면서 나와요. 돌아가면서.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알아두실 거는 28회 때 가격 원칙 이거 나왔고요. 27회 때는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 나왔고요. 그 다음에 25회 때는 가격 원칙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지금 번갈아 나오는 거예요. 주제에 이걸 잘해요. 이런 거를. 그러면 예상을 하게 되면 29회 때는 뭐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지역하고 개별 분석 나오는 게 정상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양반들이 꼭 이걸 한 번 더 내요. 이거를. 그게 레일리 허프 모형도 똑같아요. 레일리하고 허프 모형도 돌아가면서 계속 번갈아서 문제 출제하다가 26, 27에는 레일리를 연달아 낸 거예요. 그 연달아 한 번 내면 3번은 안 가요. 그러면 이제 바뀌어서 작년에 허프 모형을 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답은 맞출 수 있어요. 자, 여기 제일 먼저 지역 분석이라는 거 우리가 할 때 교재에 보시면 자, 지역 분석이라는 것은요,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어떤 지역적인 특성을 갖는지, 그리고 그 특성이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해서 그 지역의 표준적인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거예요. 가격 수준을. 얘는 지역 분석을 통해서 그 지역의 무슨 이용?
표준적인 이용과 뭐를 판정하는 게 있다. 가격 수준의 파악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궁극적인 것은 이거 파악하는 거예요. 가격 수준. 그죠? 자, 그러면 뭐 이런 거예요. 여기 대상 부동산이 있어요. 자, 이 부동산의 가치 추계를 의뢰받은 이제 평가사는 얘가 속해 있는 지역이 있죠. 이게 어떠한 용도를 중심으로 된 지역이며 그 지역 특성은 이 부동산의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개별 부동산들이 있죠. 주변 부동산들. 얘들에 대한 이걸 판정을 해요. 뭐를? 최이호 이용을. 그거 봤더니 주택, 보편적으로 주택이 들어서 있어요. 그럼 평가사는 이 지역을 무슨 지역으로 보겠어요? 주거 지역으로 볼 거 아니에요. 이게 표준적 이용이에요. 이 지역의 평균적인 이용이라고요. 예?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 그 시청역 주변에 보면 대부분의 시설이 뭐로 돼 있어요? 상가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무슨 지역으로 보겠어요? 상업적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용이다? 이게 표준적 이용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무슨 분석을 또 해요? 개별 분석을 또 해요. 그럼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개별 분석을 또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는 요 개별 부동산에 대한 무슨 이용? 이 최이호 이용은요, 얘하고 항상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개별 분석을 또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면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100% 주택만 있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 보게 되면 세탁소, 슈퍼 이런 애들도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주거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도이기 때문에 걔들도 최이호 이용의 특수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무슨 분석을 또 해야 된다. 개별 분석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 학원에 있는 이 동이 무슨 동이죠? 둔산동인가요? 대전에서 가장 가격이 비싼 동네가 뭐 있어요? 둔산동이 제일 비싼가요? 저쪽에 가면 오리동인가도 있죠. 그럼 오리동하고 둔산동 비교하면 어느 게 집값이 비싸요? 여기가 비싼가요?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시세가 뭐 3천에서 한 3천 한 300 정도 한다 그러면 오리동은 이 정도 수준은 안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네는 한 뭐 2천 한 300에서부터 2천 한 600 이렇게 시세가 결정이 된다 그러면 이게 가격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가격 수준이라는 거는 지역과 지역 간의 격차를 나타내주는 종합적인 지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럴 때 여기 이렇게 대상 부동산이 소지한 거를 우리가 인근 지역이라고 그래요. 무슨 지역? 자, 대상 부동산하고 용도나 기능 면에서 유사한 애들이 있죠. 걔네들 우리가 무슨 지역이라고 한다? 유사적인데 이 유사적인 역할이 뭐냐면 여기서 적정한 사례를 못 구하면 여기서도 구할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인근 지역의 상대적 위치를 결정해 주는 거야. 얘가 3천에서 3,300이 나오는 거는 얘만 분석해서는 안 나와요. 비교를 통해서만 나오지. 그러니까 유사적이 있음으로써 상대적 격차를 확인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먼저 평가사는 이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가격 수준을.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개개의 부동산은 요 안에서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주택이 남향이고 가장 설계도 잘 돼 있고 가장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면은 얘는 3,300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이게 동향이고 골목 후비진 곳에 있고 응달에 있다라 그러면 얘는 3,000 정도밖에 안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가사가 물건의 가격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가격 수준을 파악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분석을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역 분석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 분석을. 근데 재작년 시험에는 뭐라고 해놨냐면 개별 분석을 먼저 실시한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 맞추라고 준 거겠죠. 그렇잖아요. 간단한 걸로. 그러니까 그 얘기인 거예요. 요 의미를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게 지역 분석에 대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지역 분석의 필요성이라고 돼 있죠. 444페이지에 의 밑에 가면 그죠?
예,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하는 근거는 표준지역 이용을 파악함으로써 대상 부동산의 최이호 이용에 대한 판정 방향을 제시할 수 있죠. 얘가 주거지역이니까 얘를 판정할 때는 무슨 용도를? 주거를 기준으로 파악하는 근거가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항상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무슨 분석도 개별 분석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지역 분석의 대상이라고 돼 있죠. 자, 넘어가기 전에 만약에 이렇게 같은 둔산동에 있죠. 둔산동에. 그러면 둔산동에 소재하고 있으면 다 인근 지역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에? 둔산동에 소재하고 있으면 같은 동에 있으면 인근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예를 들으라고 둔산동 이렇게 해서 해둔 거지. 또 그거 갖고 착각하시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근 지역의 범위는 동정도 수준보다도 훨씬 좁은 범위인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여기 있고 여기 지금 이렇게 가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업지의 매출은 여기 있냐 여기 있냐 틀려진 거예요. 임대료도 틀리죠. 그러니까 상업지는 훨씬 더 인근 지역의 범위가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주거라고 그러면 둔산동이 다 아파트로만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단독도 있고 다세도 다 틀리겠죠. 그러니까는 이게 인근 지역에 보면 동정도보다 훨씬 작은 규모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동수준으로 보면 안 돼요. 또 선생님이 그때 둔산동이라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또 찍으면 곤란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대상 지역을 가면요. 인근 지역이 있고 유사 지역이 있고 동일 수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도 시험에서 지문으로 쓴 적도 있어요. 지역 분석의 주요 대상 지역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권을 말한다. 이렇게도 지문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슨 지역? 인근 지역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인근 지역이 왜 중요하겠어요? 대상 부동산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목적을 하는 건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무슨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대상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인근 지역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얘는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뭐를 공유하는 지역이라고?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 보시면 참고로 인근 지역의 경계라는 것도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보면 어디까지가 인근 지역이고 어디까지가 유사 지역이고 어디까지가 동일 수권이라는 것 있죠. 이거는 평가사가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부적인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만 주는 거야. 그러니까 평가사가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정해진 범주를 벗어나서는 출제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가끔 가다 보면 유사지역은 동일수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는 평가 실무상에서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낼 때는 그런 표현은 안 쓴다고요. 그런 표현은 그냥 유사지역은 어디 안에 있는 걸로 동일수권 안에 소재하고 있는 걸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선생들이 쓸 때는 그렇게 써요.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봐야 시험에 가면 그런 표현은 안 나와요. 28회까지 온 동안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죠? 가뜩이나 이 어려운 용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수적인 거 자꾸 안 다뤄줘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 있는 유사지역이라는 것은요. 여기 있는 인근 지역하고 용도라든가 기능 면에서 유사한 지역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유사지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야 된다. 이거는 기준이 안 돼요. 인접해 있을 수도 있고 인접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총각이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서 대정 중구청에서 근무를 해요. 그러면 우리 고총각이 주거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일단 우리 고총각은 대전 전체 해서 중구 서구 이렇게 해가지고 이 대전 전체에서도 주거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출퇴근이 가능하면은 인근의 세종시에서도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조천에서도 올라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렇게. 그러면 요게 고총각 입장에서 보면 이게 동일한 시장적인 거예요. 그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이 소지하고 있으니까 그게 동일 수권이고
그럼 동일수급권 안에 여기 만약에 대상 부동산에 속했으면 얘가 인근지역일 거 아니에요. 그럼 요하고 용도나 기능이 유사한 부동산들은 요 주변에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얘네가 유사지역이라고요. 그러니까는 유사지역이라는 거는 인접해 있을 수도 있고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리적인 인접 여부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거기 보면 유사지역의 개념이라고 있죠. 자, 거기 보면 마지막에 세 번째 줄을 들어가면 따라서 거리의 원근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게 뭐냐면 지리적인 인접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 단 동일 수급권 안에 소지하는 걸로 이제 기준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일 수급권이라고 되어 있을 때 이 수급권은요. 이건 시장 지역을 얘기를 해요. 이게 원래 원문은 이게 마켓 에어리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켓 에어리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시장지 또는 장터 이렇게도 번역을 해요. 이게 동일한 시장 지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본 애들이 이 번역을 한문으로 수급권이라고 번역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 수급권은 인근 지역하고 뭐하고 유사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우리 교재에는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 및 기타 용도 지역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게 감정평가 규칙이 개정이 돼서 동일 수급권의 표현에서는 그냥 인근 지역과 뭐를 유사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끊어졌어요. 뭐 기타 이런 지역도 안 들어가요. 우리 교재 뒤에 감정평가 규칙이 있으면은 이게 이제 몇 가지를 확인하면 좋은데 부록이 없으니까 일단 이제 용어성에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일 수급권이라는 게 결국 사례로 수집할 수 있는 최원방권이에요. 인근 지역에서 사례로 수집하는 게 제일 좋은데 없으면 유사 지역이 있죠. 예, 동일 수급권 내 유사 지역에서 사례로 수집할 수 있으니까 최원방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뒤에 넘어가시게 되면 용도 지역별 동일 수급권의 판정이라고 돼 있죠. 446페이지에 맨 상단에 가면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주거지는 도심의 무슨 범위 기준이에요? 통근 범위. 지금 얘기했잖아요. 출퇴근이 가능한 범위가 주거지의 동의수권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이 범위는 축소될 수도 있다 없다. 네, 축소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고총각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애가 생기면은 애들 교육적인 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교육 환경이 제일 좋은 데가 어디예요? 대전이 좋아요? 세종이 좋아요? 어디가 좋아요? 대전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고총각이 생각하는 시장은 여기로 국한되는 거예요. 대전 안에서만 주거를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특별하게 선호하는 지역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왜 우리나라 같으면 왜 집성촌 이런 것도 있잖아요. 특별한 혈연이나 이런 게 있으면 거기만을 선호할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범위는 뭐가 될 수 있다. 근데 안 된다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적인 거는 다 출제한 거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또 돌아가면서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선생들이 모의고사를 주면 이런 거 바꿔주는 거밖에 없어요. 여기서 나올 때. 예,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 상업지는 뭐를 기초로 하겠어요? 배후지를 기초로 성립하는 거예요. 시장 지역의 범위가. 생각해보세요. 롯데백화점의 상권의 범위와 편의점의 상권의 범위가 당연히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배후지의 범위를 기초로 해서 구분하는 거예요. 시장 지역의 범위가. 아마 롯데백화점은 얘네들이 다 권역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렇죠? 글로 와서 거래할 테니까. 편의점은 안 그렇겠죠. 예, 요 근동 장사하는 거니까. 공업지는 이거 여러분들 시험에서 딱 한 번 지문으로 나온 것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비용의 경제성 측면에서 대체성을 갖는 지역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고 돼 있죠. 이게 되게 불분명한 번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서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보시면 평가사가 어느 지역에 있는 공장의 평가를 의뢰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공장을 이 주변을 돌아봤더니 얘가 인천의 남동공단 내에 소재하는 공장이에요. 그럼 평가사는 그 남동공단을 인근 지역으로 봐요. 그러면 얘하고 비교할 수 있는 유사 지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남동공단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 공단들이 수도권에 많이 널려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따져봤더니 안산 쪽에 시와 또는 반월공단이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를 무슨 지역으로 보고 유사 지역으로 보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누가 정해서
평가사가 정해서 비교한다고 보시면 돼요. 단 예를 들어서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 같은 경우는 전국을 동일 수급권으로 볼 수 있겠죠. 그 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는 전국이 다 판매 지역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규모가 크면 전국적인 부분을 동일 수급권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농지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참고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알아두실 거는 시험에서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이 정도예요. 후보지하고 뭐 이행지라고 앞에서 배워보셨죠? 네? 자, 그러면 얘네는 전환 전이 있고요. 후가 있으면 얘를 기준으로 파악하는 게 원칙이에요. 동일수권의 범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농지예요. 농지. 농지인데 얘가 택지 후보지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농지일 때 동일수권의 범위와 택지니까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적 용도로 쓸 수 있겠죠. 거기에 동일수권의 범위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택지 후보지로 지정이 됐으면 후를 기준으로 택지를 기준으로 해서 동일수권의 범위를 파악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얘가 낮으면 성숙도가 낮으면 그냥 현재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전을 기준으로. 지금 방송에 많이 나오고 있는 전전 대통령은 이 양반이 있어요. 이 양반이 재임할 때 임대주택의 명칭이 이거였었어요. 들어갔나요? 네, 이게 여러분 시험에 2번 나온 거예요. 이 양반 재임할 때. 자, 근데 이 양반이 대통령 선거할 때 공약이 뭐였냐면 이 임대주택의 공급을 한 20만 원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공사가 다망하다 보니까 집권 말이 다 돼갈수록 다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공급한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말기에 이 사람이 전국에다가 이 보금자리 주택 택지지구를 지정했어요. 공급하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지정한 거예요. 했는데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별로 사이는 안 좋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정하고 나온 것 다 캔슬한 거예요. 축소시키거나. 그럼 지정만 돼 있지 얘가 바뀔 가능성은 있다 없다. 네, 캔슬되거나 이게 축소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크잖아요.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네, 현재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거 바뀌는 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예.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죠. 거기 동그라미 3번에 가면 대상 부동산의 최이호 이용은 인근적의 표준적 이용과 일치하는 게 일반적인데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분석을 해야 된다. 개별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정도로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문제를 출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따로 하나 이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관계라고 있어요. 자, 여기서의 선행 분석이 이게 지역 분석이에요. 이걸 우리가 거시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지역의 무슨 이용, 표준적인 이용을 토대로 얘는 가격 수준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행 분석이 개별 분석이고요. 얘는 미시적인 분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얘는 개별 부동산의 무슨 이용, 최이호 이용을 기초로 얘는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하는 거예요. 제 글자를 따드린 거예요. 이거 바꿔주는 거예요. 이거 제목만 알면 맞추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옆에 여러분들이 가시면은 예제 하나 있죠. 예, 예제에 보시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27회 하니까는 재작년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거기 보면 1번에 지역 분석을 통해서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역 분석에서 중요한 대상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권이다. 대상 부동산의 최여 이용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무슨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개별 분석이. 근데 4번에 보면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럼 틀렸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바꿔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어려운 거 주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 틀리는 거는 성격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주는데 이걸 틀리면 되겠어요? 그죠?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까지 했고요. 인근적의 생애주기는 다음에 돌아올 때 또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 문제 나오는 것 있죠? 문제 나오는 거 보시게 되면 거의 그냥 맞추라고 줘요. 그쵸? 맞추라고. 그러니까 틀릴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455페이지 가보세요. 455페이지 가시면 거기 문제 5번 있죠? 예? 얘가 몇 회 나온 거예요? 26회 때. 그죠? 자, 그거 틀린 거 물어봤죠? 틀린 거. 거기 2번 지문에 가면 자, 균형의 원칙은 구성 요소의 결합에 대한 내용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과잉 부분은 원가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감가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균형의 원칙은 기능적 감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잖아요. 경제적 감가는 적합의 원칙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렇게 해놓고 이 양반들이 작년에 균형의 원칙을 또 집어넣은 거예요. 균형하고 적합의 원칙을. 그러니까 일단 대표적인 원칙은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그 간단하게 나오는 것들은 다 정리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456페이지에 가시면 자, 거기 가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8번에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을 때 1번에 가면 사례 자료를 동일 수권 내 유사 지역에서 구할 때 지역 요인의 비교 과정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구하면 안 해도 돼요. 인근 지역에서 구하면 안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유사 지역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를 왜 선생님이 쭉 설명을 해주냐면 외우는 것보다는 이해하는 게 빠르다고요. 그러면 나오면 내가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왜 여기다 왜 예를 들어주고 막 그러겠어요. 그죠? 에? 그러니까 일단 생각이 안 나면 제목을 잘 생각하라고요. 이거는 그냥 이거 글자만 따면 이건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쪽 나오는 거는. 에? 나오잖아요. 얘가 먼저 지역이 선행인데 얘가 선행이라면 당연히 틀릴 거 아니에요. 이걸 바꿔서 준다고요. 이걸. 에?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맞추게 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셨고 잠깐 쉬었다가 들어오세요.